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대 중반인 남성입니다. 늘 일에 치여서 살면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인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저 밥 잘 먹이고 돈 잘 벌어오는 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한 걸 꼽으라면 아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려고 한 못난 계획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임신과 동시에 암을 진단받았고 아이가 2살이 되기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딱 8년 뒤에 저는 죽은 아내와 많이 닮은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바란 것은 딱 하나였죠. 우리 현석이 당신 아들처럼 잘 키워줘.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어. 알았어, 걱정 마. 내 친아들보다 더 친아들처럼 생각할게. 고마워. 그래도 우리 현석이가 영수를 좋아해서 다행이야. 그러게, 누가 보면 진짜 친형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닮았다. 그치? 재혼하게 된 아내는 1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상태로 제 아들 현석이보다 3살 어린 남자아이 영수를 홀로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참 잘했고 저는 그거 하나만 보고 재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출장도 잦고 늦게 퇴근하는 저 때문에 좀처럼 웃을 일이 없던 현석이를 위한 선택이었고요. 실제로 현석이도 영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더구나 현석이는 새엄마도 무척 따랐어요. 실제로 기억을 못하긴 해도 사진으로 봤던 자신의 엄마와 많이 닮았기 때문인지 얼마 안 가서 새엄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우리 현석이 오늘도 너무 잘생겼네. 엄마랑 놀이공원 갈까? 영수도 같이. 정말요? 놀이동산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석이가 좋아하는 동물원도 가고 놀이기구도 타자. 좋지? 네, 저 정말 좋아요. 엄마한테는 반말하는 게 좋지. 존댓말하면 거리감 느껴진단 말이야. 응, 알았어, 엄마. 사실 현석이는 철이 일찍 들었던 건지 낯을 많이 가려 그런지 이 사람들과 좀처럼 어울리지 못했죠. 그런데 재혼을 하면서 현석이는 여느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밝아졌고 전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심을 했습니다. 차라리 좀 더 빨리 재혼을 선택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내는 완벽하게 아이들을 돌봤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아내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똑바로 좀 해요. 바닥에 물기가 뚝뚝. 설거지하는 거지 바닥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가다가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당장 닦고 물 안 튀게 조심조심. 조심조심 몰라요? 네 사원님 죄송해요. 조심하겠습니다. 그 그릇 비싼 거예요. 아줌마 하루 일당보다 더 비싸다고요. 근데 고무장갑 왜 껴? 둔한 손으로 만지다가 미끄러지면 어쩔 거예요? 맨손으로 해요. 남의 집 일하는 사람이 주부 습진을 무서워하면 어디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하다가 명품 그릇에 이라도 나가면 나 다 청구할 거니까 알아서 하고. 하루가 뭐야. 한 달에 일당을 다 뺄 줄 알아요. 네 사모님 고무장갑 빼고 할게요. 고무장갑까지 빼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아주머니의 뒤에서 아내는 혀를 찼죠. 대답이나 못하면 저렇게 굼뜨고 일머리가 없어 어떻게 남의 지갑에서 월급 가져갈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저러니까 젖꼬라지로 사는 거지. 거지 같아. 저는 보다 못해서 끼어들었습니다. 그 말 좀 가려서 할 수 없어? 좋게 말할 수 있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여보, 그냥 그릇이야. 그리고 설거지 하다 보면 물 좀 튀는 거지 그걸로 왜 그래? 그냥 그릇 아니고 존나 비싼 그릇이지. 또 그런 말. 그 말본새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자꾸 못난 말을 해? 그리고 제발 일하는 분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몇 번이나 바뀐지 알아? 이러다간 여기 일하러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내가 와달라고 부탁했어? 지들이 돈 급하니까 온 거잖아. 근데 뭐. 여보, 우린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어. 근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좋게 말을 해야 해? 결국 그건 내가 돈 쓰면서 감정까지 낭비하는 거잖아. 돈을 쓴 만큼 난 그 사람에게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돈을 받으면 그 정도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하는 거고. 돈은 일을 한 값이야. 그리고 거기에 감정 노동은 해당 사항 없고. 바닥에 보이지도 않는 물을 좀 흘린 걸로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고. 더구나 그릇보단 사람이 먼저지. 그깟 그릇 비싸면 그냥 비싼 그릇인 거고. 내가 그런 거 깨졌다고 뭐라고 해? 아니잖아. 상관없다고. 왜? 내 돈 아니니까 말도 못하는 거야? 지금 돈 벌어왔다고 유세 떨어? 또 봐, 말꼬리 잡고. 유세를 떠는 게 아니라 좋게 말을 하라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갑질한다고 그래. 아내는 픽 웃었죠. 갑질? 하, 웃겨. 그걸 왜 갑질이라고 하는 줄 알아? 자기들이 을이기 때문이야. 막상 우리처럼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걸 과연 그렇게 말을 할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 지들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괜히 꼬투리 잡는 것뿐이야. 그저 질 떨어지는 것들의 발악이라고. 근데 더 웃긴 거 말해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을도 아니야. 병이나 정쯤 될걸? 병신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을이나 되는 줄 알고 갑질한다고 하는 거지. 영란아! 애들이 보고 배워! 설령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입 밖으로 내뱉지 마! 제발 욕 좀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상스럽게 말을 하는 건데? 네네, 조심하겠습니다. 못 배워서 그래. 됐지? 아주 성인군자 나셨네. 알았다고. 갑질 더는 안 할게. 오늘로 딱 갑질 끊었어. 욕도 안 하고.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제가 표현력이 약해서 그런 거니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아내는 뭐랄까 이 수준이 좀 천박했습니다. 적절한 단어가 이것밖에 떠오르진 않지만 대충 그 느낌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말하는 건 상스럽고 표현도 거칠었으며 남의 눈치도 전혀 보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사람을 급으로 나눠서 자신보다 아래인 것 같으면 함부로 대하기까지 했죠. 식당 종업원, 편의점 직원, 경비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기억나는 건 길을 가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곤 했어요. 그걸 제가 혼을 냈더니 아내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쟤들은 이거 주우라고 직업이 있는 거야. 내가 안 버리면 직업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돕는 건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제발 상식적으로 좀 살 수 없어? 상식? 무슨 상식? 저 사람들 앞에 없을 때 버리면 상식이고 바로 앞에 버리는 건 뭘 상식이야? 길거리에 쓰레기가 이렇게 수두룩한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참에 날 잡아서 길 가다 뭐 버린 인간들 다 찾아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지? 그리고 오히려 앞에 버려주면 줍기 편하잖아. 난 내가 오히려 양심적이라고 생각해.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인간들이랑은 다르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저희가 결혼 2주년이 되었을 때 아내가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외제차였습니다. 사실 사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비싸서 그래? 당신 그 정도는 충분히 벌잖아. 왜 안 사줘? 내가 필요하다고. 당신이 쓸 일이 뭐가 있어? 교통편이 이 정도로 편한 것도 없고 무엇보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일도 안 하잖아. 사람 써서 하고 학원차가 집 앞까지 애들 픽업하는데 왜 차가 필요하냐고. 할게 한다고. 이제 현석이 중학생 되면 그땐 더 필요할 거 아니야. 여보. 진짜 그냥 안 사면 안 될까? 사고 나면 어쩌려고. 외제차 살 때 제일 비싼 걸로 사면 차들이 알아서 다 피해 준다고 그러더라. 근데 뭐가 걱정이야. 안전하지. 더구나 나도 기분 좋지. 모든 게 다 완벽하잖아.
사실 사주기 싫은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운전면허 필기만 5번을 떨어졌고 기능시험은 10번, 도로주행은 무려 7번을 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주행 연습할 때 운전하는 것도 직접 겪어봤는데 저러다가 사람 하나 죽이지 싶은 생각에 사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아내가 저 몰래 카드까지 내서 차를 계약해버렸던 겁니다. 그때는 카드 빚을 갚아주고 어쩔 수 없다고 넘겼는데 차를 뽑은 지 일주일채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말았죠. 그것도 하필이면 짜장면 배달기사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게 된 거였고요. 일을 하다 말고 달려가니 아내는 갓길에서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넌 이제 죽었어. 나 이거 완전 새 차값으로 받을 거야. 알아?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보험회사에서 오면 넌 끝이야. 인생도 끝이고. 그 별것도 없는 직장도 아웃이라고. 평생 내 차 수리비 지불하면서 살아야 될 거고 너 파산할 수도 있어. 이에 배달기사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양손을 모아 말했죠. 정말 살짝 닿은 겁니다. 살짝 찍힌 수준이고. 살짝? 이게 어딜 봐서 살짝이야? 음식물 다 튀고 냄새는 어쩔 거야? 네 얼굴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정신 차릴래? 야, 이거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차야. 얼마인 줄 알기나 해? 시동이나 꺼지는 고물 끌고 다니는 너 같은 하급 인색이 보는 눈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외제차는 구분할 수 있지? 지금 내 차에 그쪽 고물 오토바이가 저지른 짓을 봐! 사모님, 이건 배달통이 튀어서 음식물이 쏟아진 것 뿐이라고요. 정말입니다. 살짝 찍힌 건 있을 수 있지만 잘 닦아보면. 내가 왜 닦아? 이 더러운 걸 나더러 닦고 타라는 거니? 너나 많이 닦아 드세요.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가 닦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남자는 소매를 길게 내려서 아내의 차에 묻어있는 짜장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본 아내는 더 경악하며 말했죠. 더러워! 이젠 아예 못 쓰겠네. 짜장면도 더럽지만 일단 더러운 네 손이 내 차에 닿은 건 맞잖아. 불쌍한 연기 그만하고 어떻게 보상할 건지 말해. 맑게 못 알아들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아이도 있고 아내가 많이 아파요. 저한텐 이게 생계입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선처를. 내가 왜?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배달 끝낼 생각으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건 당신이야. 근데 내가 왜 당신 사정을 봐줘? 그리고 나도 애 둘이나 있고 나도 몸 안 좋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내 차세로 다시 뽑아줄 거야? 그럼 나도 사정 봐줄게. 됐니? 사람들은 주변에서 수근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쉬고 천천히 다가갔죠. 아내는 절 보자마자 아주 대형 사고라도 난 것처럼 굴더군요. 아내는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고 그 옆을 지나가던 배달기사도 바로 옆에 잠깐 세웠는데 시동이 꺼진 겁니다. 이 오토바이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일부러 발을 굴려서 시동을 켜죠. 그렇게 조금씩 양발로 움직이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배달통이 튕겨 나오면서 아내의 차량이 찍힌 거였어요. 저는 가까이 가서 음식물이 쏟아진 곳에 남은 흔적을 살폈고 정말로 살짝 찍힌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사님이 한쪽 팔이 바닥에 갈려서 피가 나는 게 더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저는 명함을 줬습니다. 병원으로 일단 가세요. 차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비용 청구도 없을 거고 일하는 곳에 연락도 안 갈 겁니다. 그래도 새 차비라도... 아닙니다. 놀라셨을 텐데 병원 가세요. 명함 드린 건 제가 오토바이는 사람 불러서 수리점으로 이동시킬 테니 추후에 저한테 연락해서 찾아가라고 드린 겁니다. 일단 병원 가세요. 물론 아내는 소리를 질렀죠. 누굴 가라는 거야? 내가 놀랐다니까?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이미지 관리해? 내 차 꼴을 보고 어쩜 그런 말을 해? 저 인간이 가해자라고. 난 아무 잘못 없다니까? 무슨 이미지를 관리해? 그럼 지금 이 흠집 좀 났다고 새 차로 교환을 받겠다는 게 말이 돼? 제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자.
그놈의 상식! 그게 도대체 뭔데? 돈 있으면 무조건 손해보는 게 상식이야? 실수잖아. 그리고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도 아니고 고작 배달통이 날아와서 찍힌 거고. 그리고 이거 엄밀히 따지면 내 차야.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 내가 저 사람 사정을 왜 봐줘? 내가 목사야? 스님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그리고 지금 당신 저 따위 배달기사 편을 드는 거야?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 키워주는 내 편을 들었어야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영란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이러면 안 되잖아. 왜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뭐야? 당신 예전을 떠올려봐. 누구보다 이런 상황 이해할 거 아니야. 제 말에 아내의 표정은 굳어졌고 이내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내가 예전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무척 예민했기 때문에 저도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아내는 굉장히 힘들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별한 전 남편이 병으로 크게 아파서 빚도 꽤 많았었죠.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았음에도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는 저희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제 사무실을 전담으로 청소하게 되면서 가까워졌던 거죠. 물론 거기에는 아내와 닮았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던 거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가난을 모르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니 저는 더더욱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죠. 여기에 더해서 툭하면 집을 나가는 습성도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단단히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었고 저도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 저는 늘 저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엄마 언제 와? 왜 또 안 와?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아빠가 싸우긴 왜. 그냥 엄마 친구 만나러 갔어. 친구? 그래도 벌써 이틀이나 지났잖아. 영수가 엄마 자꾸 찾아. 그래? 그럼 얼른 오라고 할게. 현석이 네가 형이니까 동생 잘 돌봐야 해. 알았지? 응. 나도 엄마 빨리 오면 좋겠어. 알았어. 금방 오실 거야. 어떨 때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 죽겠다가도 아이들만 보면 그 생각을 고칠 수밖에 없었죠. 다른 건 몰라도 영수 현석이만큼은 정말 잘 키웠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파는 음식은 절대로 먹이지 않았고 간식까지도 손수 만들었죠. 거기에 더해서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모두 케어해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 내가 인성 보고 아내를 고른 게 아니잖아 하고 매번 넘어갔던 거고요. 그때도 그랬죠. 아내를 겨우 달랬는데 역시나 아내는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을 가자는 거였어요. 해외? 지금 내가 그 정도로 일정을 내기가... 진짜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매번 바쁘다 힘들다. 도대체 우리가 가족이긴 해? 나랑 왜 결혼했어? 애만 보게 할 거면 부모랑 결혼을 하지 왜 나랑 했냐고. 애들 방학이라서 지금 아니면 나중에 언제 갈 수 있겠냐고. 현석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 나지도 않아. 몰라? 그래도 유럽이나 그런 곳으로 가려면 일정이 좀 빠져야 가능하잖아. 연말이라 가뜩이나 바빠서 나까지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죠. 어? 아님 이틀 정도는 시간이 되니까 국내 여행은 어때? 요즘 국내도 여행할 곳 많잖아. 심통이 나서 절 노려보던 아내의 눈이 천천히 풀어졌죠. 국내? 그럼 좀 멀리 가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한국 안에서는 어차피 이동시간 길지 않잖아. 가자. 여름이니까 뭐 산? 바다? 그럼 둘 다 있는 곳으로 가자. 계곡 좋잖아. 진짜?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얼른 일정 정해서 말해줘. 알았지? 그렇게 겨우 시간을 내서 막상 계곡을 가니 아이들도 아내도 무척 좋아하더군요. 그때 속으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일에 불만이 많고 거칠게 행동하는 것도 모두 제가 외롭게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잘하자고 다짐도 했죠. 여행 첫날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행이 짧았던 탓인지 마지막 날에 현석이의 표정이 이전처럼 밝지 않더군요. 심지어 다 같이 사진을 찍을 때도 뒤로 빠져 있었죠. 현석아, 이리 와. 사진 찍자. 어? 아니야, 그냥 내가 찍어줄게. 아빠는 사진 한 장도 없잖아. 어? 그래, 뭐 그럼 그러자. 무슨 고민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런 아들을 그냥 뒀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잘못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늦은 밤이 되어 계곡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중학생이었으니 처음에는 가출을 의심했지만 장소가 장소다 보니 다음날 아침에 계곡 수색까지 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계곡물에서 건져 올린 휴대폰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목에 걸고 있던 카메라도 있었고요. 저는 그걸 보자 바로 주저앉았죠. 우리 현석이가... 여보, 어쩌면 좋아. 우리 현석이 죽었나 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발견된 거 없잖아.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그래, 그야 그렇지. 기다려보자. 우리가 기다리면 언제든 올 거야. 어? 맞아, 꼭 돌아올 거야. 똑똑한 녀석이니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년은 희망이 있었고 3년째에도 굳건한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포도 했으며 계곡이 있던 지역신문에 광고도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죠. 결국 저는 4년째가 되었을 때부터는 사업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를 고용해서 일상적인 운영은 대리인이 맡고 저는 주요 의사결정만 처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당연히 그렇게 몇 년을 매달려 있다 보니 제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몇 년이나 됐는지 알아? 당신 정말 이렇게 넋놓고 있을 거야? 지금 이게 사람 꼴이니? 거지도 당신보단 때깔 좋겠어. 이러다 당신 정말 잘못된다고. 그냥 좀 혼자 있게 해줘.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 당신 힘든 거 아니까. 나도 당신한테 이런 말 하지도 않았고. 근데 벌써 4년이야. 4년 동안 안 돌아왔으면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껍데기만 잡고 있을 건데. 내 아들이야. 안 죽었어. 내가 느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경찰에서도 생활 반응이 전혀 없다고 하잖아. 살아있으면 어디서 통장을 만들었겠지. 돈이라도 썼을 거고. 근데 아니잖아.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니까. 진짜 당신 해도 너무한다. 나랑 우리 영수는 가족이 아니야? 그래도 당신 아빠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당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영수는 안 보이니? 당신 지금 이러는 것도 솔직히 웃겨. 왜? 예전에 바쁘다고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후회되니까 미치겠어? 저는 꾹꾹 누르던 울분을 터뜨렸죠. 그래, 미칠 것 같아. 그때 그 아이 표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말이라도 걸었어야 했어. 걔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묻기라도 했어야 했다고. 지금 당신이 하는 그 후회 또 반복할 거야? 우리 영수도 당신 아들이야. 이 정도로 오랜 세월 키웠으면 당신 아들이라고. 나랑 영수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야? 나중에 후회 또 할래? 현석이 빈자리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든 채워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한 번을 안 봐주고 자나깨나 현석이 이렇게 계속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해. 이혼해서 나랑 영수 눈앞에서 콱 죽는 꼴 보고 그때도 똑같이 말해. 후회한다고. 왜 또 말을?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왜 난 안 돼? 난 현석이 친모가 아니라서? 내가 덜 슬프다고 생각해? 나도 가슴 찢어져. 내가 현석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당신은 선을 딱 그어놓고 나랑 영수를 외부인 취급하고 있잖아. 계속 이럴 거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미안해. 그런 의도는 없었어. 제발 우리 더는 그 계곡에 있지 말자. 가슴에 묻으면 되잖아. 응?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고.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 영수는 요즘 매번 당신 눈치 보고 현석이만 내내 기다린다고. 우리 가족 이렇게 끝날 거야? 현석이도 그걸 바랄까? 제가 현석이를 기다린 것처럼 아내도 영수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거였습니다. 바보처럼 저 혼자만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은 거였죠. 이전에 제가 일이 바쁘다면서 제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어요.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써서 찾고는 있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아내에게도 또 영수에게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다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하루는 이러더군요. 우리 영수 이름 바꿨어. 현수로. 뭐? 나한테 말도 없이 개명을 했다는 거야? 아니 왜? 그야 이전부터 현석이 영수 너무 어울리지 않았잖아. 전부터 바꾸고 싶었어. 현수, 현석이 이렇게 부르면 좀 더 가까운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아? 그래도 영수라는 이름이 습관돼서 무엇보다 현석이랑 이름이 너무 비슷하고 익숙해지면 달라. 구분도 되고. 이제 당신한테 우리 영수, 아니 현수밖에 없잖아. 대학 졸업하면 슬슬 당신 사업도 물려받아야 할 준비도 해야 할 거고. 사업을? 영수가 관심이 있대? 왜 없겠어. 경영학 전공으로 대학까지 들어갔잖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고 무엇보다 난 당신이 일선에서 아예 마음 편안하게 물러나서 나랑 노후를 즐겼으면 했거든. 크루즈 여행? 뭐 이런 걸로 세계도 돌아보고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 근데 영수... 현수라니까! 그래 현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 저번에도 방에서 그림 그리던데. 무슨 그냥 취미지. 그 밥벌이도 안 될 일을 설마... 참, 당신은 모르지? 우리 현수가 생각이 깊어서 무조건 아빠 뒤를 잇겠다고 고집을 피웠잖아. 재수까지 하면서 당신이 나온 대학 들어간 거고. 아빠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하겠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못할걸. 그니까 우리 현수 좀 더 잘 봐주고 신경도 써줘. 어? 요즘 둘 사이 좀 그렇던데. 알았어, 신경 더 쓸게.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죠. 사실 영수는 어릴 때부터 애교가 무척 많았어요. 저나 현석이처럼 무뚝뚝한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까지는 쭉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난 어느 날부터 저를 피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식사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아서 저도 걱정이 많았죠. 아무래도 제가 현석이를 찾아다닌다면서 신경을 써주지 못할 때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려고 하니 대뜸 선을 그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요. 예전에 아저씨도 그랬잖아요. 혼자 있고 싶다고. 아저씨? 지금 너 나한테 아저씨라고 한 거야? 더구나 존댓말은 또 뭐야? 사실이잖아요. 친아빠 아니니까. 아니 현수야. 혹시 아빠가 뭐 불편하게 했니? 그래서 그래? 아니니까 제발 그냥 좀 두세요. 현수는 그러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때마침 그걸 듣게 된 아내는 난리가 났죠. 현수 너 아빠한테 지금 아저씨라고 한 거 맞지?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왜?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이 망할 놈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뭐? 아저씨? 그래 아저씨! 이에 아내는 현수의 뺨을 쳤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눈이 뒤집혔죠. 정 그렇게 반항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 오냐 다 받아줬더니 아주 버리장머리를 국에 끓여 처먹은 놈이었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니 사춘기에도 안 하던 짓을 다 커서 하는 거야? 현수 너 엄마 실망시킬래? 예전으로 돌아가. 차라리 그게 나아. 그리고 내가 왜 현수야? 엄마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형이랑 난 같을 수 없어. 난 형의 대용품이 아니라고. 그때 솔직히 좀 막막했죠.
나란 인간은 아이들의 아빠가 되는 것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몇 년간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이가 벌어지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아내도 그 일로 많이 속상한지 밤에 잠 한숨을 못 자더니 가뜩이나 예민해진 상태로 일이 터지고 말았죠. 다음날 저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혹시나 현수와 아내가 싸우는 건 아닌가 해서 거실로 가보니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그 앞에서 조끼를 입은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이 안 된다 뭐다 하더니 그 사람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대충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아내가 분풀이를 엉뚱한 곳에 하는 듯 했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그 못된 아내의 버릇이 발동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인터넷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아내에게 따졌죠. 여보, 도대체 왜 그래?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또 그러냐고? 아니야, 저놈이 불친절하게 했어. 얼굴은 무슨 마스크를 써서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잖아. 멀쩡하던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서 난 그냥 물어본 게 전부였다고. 좋게 좋게 물으면 되잖아. 무릎을 왜 꿇려? 잘못을 했으니 빌어야지. 응당 고객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무릎이 뭐 밥 먹을 때는 잘도 꿇는데 밥보다 인간이 우선 아니야? 별로 비싸지도 않은 무릎 꿇는 게 무슨 대수라고. 별것도 아닌 걸로 당신이야말로 나서지 말고 빠져. 제발. 내가 이전부터 몇 번을 말했어.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아니라니까. 진짜 저놈이 먼저. 아니다. 됐다. 어차피 당신한테 말해서 뭐 하겠어. 매번 다 내 탓이지? 그래. 내가 죽일 년이고 내가 나쁜 년이다. 됐니? 당신은 이런 내가 부끄럽겠지만 나도 당신 썩 믿음직하지도 않아. 불만이 있으면 응당 해결을 봐야 하는 게 정상이지. 무릎이 아니라 더한 걸 내줘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내 말이 틀려? 틀렸어. 내가 말했지. 그렇게 함부로 하는 습관 고치라고. 정말 없어 보인다고. 뭐? 없어 보여? 그래, 그럴 수 있지. 못 배우고 가난했던 나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렇게 모든 걸 잘 알고 개념 있고 말도 예쁘게 하는 당신이 한 건 뭐가 있어?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하고 사업도 혼자 운영하려고 꽉 쥐고 있고, 그러니 착한 현수는 삐뚤어지고 현석이는 스스로 엄마 곁으로 갔겠지. 아주 애들 잘 키웠어. 자랑스럽겠다. 그치? 여보! 왜? 나 또 말 실수했어? 없어 보여서 미안. 됐니? 진짜 당신이란 여자. 저는 싸우더라도 일단 기사님은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했고 가셔도 된다고 말했죠. 그러자 꾸벅하고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더군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언뜻 남자의 귀를 받고 귀 안에 짙은 점이 눈에 들어왔죠. 저보다는 아내와 닮은 아들이었지만 유일하게 저를 쏙 빼닮은 게 바로 그거였고요. 저기요! 잠깐 이 얼굴을 좀 확인을 해도.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러니 기다렸다는 듯 아내가 끼어들었죠. 봤지? 이놈이 이랬다고. 감히 인사도 없이 들어와서 한마디를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혹시 무슨 범죄자 이런 거 아니야? 현상수배를 당하고 있거나 우리 집에 뭐 훔칠 거 없는지 기사인 척 분장한 거 아니냐고. 야! 너 모자 벗어봐. 대체 뭐 하는 놈인지 보게. 보통이라면 아내를 말렸겠지만 그때만큼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모자를 잡으려고 했고 남자는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내의 손등에 모자챙이 걸리면서 모자가 벗겨졌고 동시에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아들 현석이었죠. 현석이 네가 지금 현석이 맞지? 10년 전보다 마르고 날카로워 보이긴 했지만 확실히 어릴 때 얼굴이 남아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다시 저를 떠날까봐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석이의 옷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석이는 불편한지 자꾸만 돌아서 나가려고만 하더군요. 현석아, 아빠야. 설마 날 못 알아보거나 하는 건 아니지? 사고가 있었던 거야? 기억상실? 그런 거구나. 혹시 머리를 다쳤니? 제 물음에 아들은 잠시 절 보더니 입을 열었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역겨우니까 이것 좀 놔줘. 현석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더 잘 알지 않아? 그니까 놔달라고. 앞으로도 그냥 나 죽었다고 생각해. 이 집안 나도 들어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거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현석아, 안 돼!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야기라도 들어보자. 아빠가 뭐든 잘못했어. 내가 빌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그때 중간에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석이 이제 성인이야. 얘한테도 자유가 있고. 당신 지금 하는 거 애한테 좋은 거 아니야. 싫다고 하잖아. 대화를 더 하고 싶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내 말 들어. 내가 당신보다 애들은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일단 놔주자고. 하지만 10년이야. 어떻게 내 아들을 보고도 놔주냐고? 아니, 아닌 건 아니야. 우리 이제까지 멀쩡하게 잘 살았잖아. 여보, 그럼 차라리 다음에 말해. 좀 분위기가 과열된 것 같은데 이럴 때 말하면 실수밖에 더 해? 차라리 내가 대신 잘 이야기해볼게. 당신보단 내가 나아.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순간 아내의 말에 저는 흔들렸죠. 무슨 일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들이 10년 만에 살아 돌아왔고 그 원인이 저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잡고 있던 옷깃을 천천히 놨죠.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수업이 끝났는지 돌아온 현수가 뛰어들어와서 두 사람 앞을 막아섰죠. 안 돼, 형. 엄마랑 가지 마. 형이 오해하는 거야. 아내는 짜증을 내며 현수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비켜! 지금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 넌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알고나 끼어드는 거야? 알아. 그리고 나 어린애 취급 좀 그만해. 엄마, 여기서 더 하면 안 돼. 나 이제 다 알고 있어. 엄마가 예전에 형 사라졌던 그날 했던 말들의 진실이 뭔지. 너 미쳤니? 그 입 안 다물어? 왜? 형한테 또 헛소리하게? 10년이야. 자그마치 10년이나.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자. 나도 지쳐. 그리고 나도 이제 다 알아버렸다고. 아내는 당황한 듯이 눈을 크게 뜨며 뒷걸음질을 쳤고 고개를 작게 흔들며 말했죠.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엄마 진짜 죽어. 엄마 죽어도 돼? 그리고 너도 다 잃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생활, 혜택 다 사라질 거고. 고민하는 듯 잠깐 말을 멈췄던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각오했어. 아니, 사실은 오래 망설였어. 하지만 형이 돌아왔잖아. 돌아온 순간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거고. 그러니까 형한테 난 다 말할 거야. 영수, 너 진짜... 그래, 그게 내 이름이잖아. 현수가 아니라. 형, 그날 형이랑 내가 엄마한테 들은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물론 나도 몰랐어. 그땐 나 너무 어렸고 그냥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뿐이야. 하지만 최근에 확실하게 알게 됐어. 내 생부가 누구인지. 너 그 입 안 다물어! 형, 미안해. 우리 엄마가 욕심을 과하게 부렸어. 엄마 대신 사과할게. 저는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 현석이가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야? 그럼 영수 네가 우리 아빠 친아들이 아니란 말이야? 엄마가 형 떠나게 하려고 거짓말했던 거야. 형 자리를 나한테 주려고 뒤에서 수를 쓴 거였어. 우리 엄마 이혼까지 준비하고 있었어. 내가 아빠 사업 물려받으면 그 즉시 이혼한다고 말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고. 아내는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저는 말없이 서 있던 현석이에게 다가갔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누구 친아들이고 그게 다 무슨 말이냐고?
아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늘 혼자였고 쓸쓸했던 빈자리를 채워준 게 새엄마와 동생 영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겉돌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아무도 없는 때가 많았고 제가 출장을 가거나 하는 날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머리가 컸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계곡으로 갔던 날에 새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바로 영수가 제 친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현석이의 친모가 암투병을 하던 그 전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었다고 말한 거죠. 현석아, 그게 무슨 말이야?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된다. 엄마가 암으로 죽었을 때 나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 받았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아빠는 엄마랑 오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상황을 망친 거고 엄마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들었어. 엄마랑 닮은 사람이랑 재혼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고 또 이전부터 두 사람은 몰래 만났던 거라고 했어. 내 앞에서만 영수가 친아들이 아닌 척하지만 실상은 아니라고. 나만 빠지면 완벽한 가족이라고. 아들은 그날 행복한 얼굴을 한 저와 아내 그리고 영수의 사진을 찍어주며 거기에서 자신이 빠져야겠다는 결심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얼마 없는 현금을 탈탈 털어 가장 먼 곳까지 갔고 그곳에서 이리저리 떠들다가 한 노부부와 함께 살게 됐다고 했죠. 하필 그곳에도 실종된 비슷한 또래의 손주가 있었는데 사정을 딱하게 여긴 노부부가 그 아이 이름으로 대신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두 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뭐? 아니야. 아빤 그런 생각 절대 해본 적이 없다. 내 목숨을 걸 수도 있어. 여전히 상황 자체를 의심하는 현석이에게 현수가 다가갔고 크게 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최근에 엄마가 매번 아빠랑 싸우면 외박하는 곳이 내 생부가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았어. 불륜을 저지른 건 아빠가 아니라 엄마였고 그 두 사람이 계획하는 것도 알아버렸지 뭐야. 글쎄 형 대신에 회사 이어받게 만들겠다는 그런 거창한 계획이더라고. 진짜 기가 차서. 형을 그런 말로 내쫓은 것도 아빠를 위해서 나한테 억지로 형 대신 살아가야 한다고 한 것도 다 엄마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였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내가 친아들인 줄 알고. 미안해 형. 현석이도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현수 역시도 편안하게 지내진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거짓말에 제가 진짜 친아버지라고 생각한 현수는 어떻게든 형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했답니다. 좋아하는 미술 공부도 하지 않고 재수까지 해서 경영학을 전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현수가 아끼던 미술 도구를 다 버리고 불에 태우는 짓도 했으며 친구들과 만나는 건 역시도 허락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법에서 고의성은 죄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에 대한 법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걸 들으니 이 가족 문제만큼은 모르는 것도 죄였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후회하는 세 번째가 그거였죠. 그런 면에서 저는 중죄인이나 다름없었고요. 저는 체념한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내에게 물었죠. 당신 도대체 왜 그랬어? 말해! 어차피 다 알게 됐잖아! 말하라고! 아내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차피 끝난 마당에 내가 뭘 말해야 하는데? 그래, 내가 내 새끼 좀 제대로 키워보려고 그랬다. 왜? 난 그러면 안 되니? 도대체 그년이 낳은 애랑 내가 낳은 애랑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당신 씨라는 거? 아님, 당신이 직접 지어준 이름을 가진 거? 당신이란 사람 진짜 미쳤어? 고작 그런 이유로 애한테 거짓말을 해? 나도 집 나가게 될 줄은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죽은 줄 알았다고. 나는 그냥 우리 현수에 비해서 공부도 너무 잘하고 애가 사고도 한 번을 안 치니까 비교가 되니까 너무 얄미워서 스트레스를 좀 주려고 했던 거라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졌으면 해서. 아 진짜야. 근데 집을 나간 거고 그렇게 된 김에 더 욕심을 부렸다. 참 기가 찬다. 그 알량한 욕심 때문에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고나 있어?
그러게 왜 날 불안하게 만들었어?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는 듯한 그 눈빛이며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하는 그 더러운 표정까지. 그걸 보면서 난 내내 불안해야 했어. 밑바닥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 친 게 전부야. 왜 그게 죄가 돼? 그럼 가만히 당해주고 있어야 해? 애 다 크고 나면,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그땐 다시 내려가라고? 싫어! 내가 왜? 그 개고생을 하면서 동아줄 하나 잡고 올라가겠다고 발악을 했는데 내가 왜 내려가? 난 절대 싫어. 절대 그때로 안 돌아갈 거야. 이때 현수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죠. 이 말하면 됐잖아. 엄마, 이제 그만하고 욕심 내려놔. 어차피 우리 자리 아니었어. 싫어. 난 절대로 싫어. 엄마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절대로 안 내려가. 엄마. 조금만 더 하면 네 자리가 될 수 있었어. 오늘 이 일만 아니었어도 거의 다 넘어왔다고. 왜 그런데 넌 그걸 멍청하게 제 발로 걷어차? 너 평생 후회할 거야. 이렇게 살다가 다시 그 밑바닥 인생에서 버둥거리다 보면 그때 너도 느낄걸. 그래, 차라리 현석이를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형? 누가? 웃기지 마. 현석이 저놈은 너 같은 거 동생으로 생각도 안 해.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조금만 더 버텼으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불안하게 안 살아도 됐다고. 조금만 더? 엄마, 그 소리 언제부터 했는지 알아? 엄마 그 욕심 때문에 나 진짜 힘들었어. 공부 잘했던 형처럼 공부하라고 해서 하루에 잠도 거의 못 자고 악착같이 했어.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죽을 것 같았지만 대학까지만 가면 그땐 괜찮을 거라며. 근데 엄마는 멈추지 않았지. 아빠랑 같은 동문이 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뤄졌으면 내 결혼까지도 마음대로 했을 거고. 아니야? 그게 왜 나빠? 나는 그런 기회 없어서 못 가졌어. 죽은 현석이 엄마랑 나랑 얼마나 닮았는지 알아? 근데 그녀는 타고나길 잘 타고나서 교육 잘 받고 곱게 자라서 사모님 소리 듣고, 왜 난 일개 청소부 아줌마 소리를 들어야 해? 대체 그년이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현수 네 인생만은 바로잡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걸 망쳐? 엄마 인생이나 똑바로 잡아. 김현사! 현수 아니고 영수야. 이름 바꾼다고 해서 내가 진짜가 되진 않아. 엄마,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뭐가 남았는데? 꿈을 잃어버린 아들? 그것도 아님 돈에 미쳐서 아내까지 팔아먹은 친아빠? 엄마한테 소중한 건 내가 아니라 엄마겠지. 현석이 형한테 빼앗은 10년은 되돌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 더 죄를 짓지 말자. 엄마, 우리 자리로 돌아가. 이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현수의 생부는 저와 사이가 가까워졌을 무렵에 잠깐 헤어졌다가 결혼 후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동거인으로 살았기에 서류상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제게 결혼 전에도 사실혼이었기에 서류는 깨끗하다고 말했었고 말이죠. 태연하게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저에게 받은 돈을 나눠 쓰고 현수가 회사를 이어받으면 바로 저와 이혼을 하기로 두 사람이 계획을 짰다고 하더군요. 툭하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하하호호 그 집에서 며칠을 버틴 거였고 말이죠.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현수가 보게 되면서 진실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수가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거리를 둔 거라는 것도요. 현수는 제 앞으로 오더니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좀 더 빨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솔직히 저 무서웠어요. 저도 엄마처럼 여기서 내려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으면 모를까 알면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엄마도 포기를 할 것 같고요. 현수야, 이제 영수라고 다시 불러주세요. 여기에 현수라는 이름은 놓고 엄마랑 나갈게요. 그 이름은 어떻게든 형 자리를 대신하려던 저였으니까
저한텐 족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수가 더 좋아요. 아저씨 아들이 아니라는 건 끔찍하기 싫지만 더는 추하게 살기 싫어서요. 그동안 키워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수는 울고 있던 제 아내의 손을 나가자며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죠. 그리곤 침까지 튀기면서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다. 이렇게 날 버린다고? 그깟 거짓말 좀 한 걸로? 내가 등 떠밀었어? 내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 당신이 잘못이잖아. 그러게 왜 그렇게 가족들한테 소홀했어? 애가 오죽하면 당신한테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갔을까 생각은 해봤니? 맞아.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그래서 당신한테 더 추궁은 안 해. 하지만 이혼은 어쩔 수 없어. 앞으로 후회 더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일들로 깨달았던 모든 거 하나씩 바꾸면서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이제 다른 사람 도움은 필요 없어. 여보, 나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 봐서라도 제발.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다가 현석이에게도 매달렸죠. 현석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정말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난. 하지만 이를 보던 영수가 힘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현석이 둘만 남게 되었고요. 그날 우린 꽤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죠. 바쁘다는 핑계로 이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선택으로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아들에게 잘못을 빌었고 용서를 구했어요. 또 약속했죠. 다시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하겠다고. 적어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아들의 나이가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그건 늘 마찬가지일 거라고 했죠. 벌써 그게 1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와는 이혼을 했고 계속 찾아오는 통에 저희는 이사까지 했어요. 대리인에게 사업을 대부분 맡겨놨으니 시간도 많았고 덕분에 아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은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냥 어리지도 않으니 오히려 제가 쫓아다니는 꼴이 되고 말았네요. 사실 현석이만 제가 데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수도 이혼하고 얼마 후에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돈밖에 모르는 생부와 영수를 여전히 원망하는 아내 밑에서 자라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납치를 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현석이가 허락을 해서 가능했던 거지만요. 근데 이 두 녀석은 어릴 때도 친하더니 커서도 그랬죠. 둘 다 어디가? 아빠는 오늘 너희들이랑 낚시 가려고 했는데. 현석이는 한숨을 푹 쉬며 대꾸했습니다. 스터디 카페. 나 수능 다시 칠 거라니까. 후딱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나 바빠. 저는 시무룩해서 곁에 있던 영수에게 물었죠. 그럼 영수 넌 아빠랑 가줄 거지? 편입 준비해야 된다니까. 경영학은 나랑 안 맞아. 형이 공부할 때 같이 하면 좋잖아. 그럼 난 누구랑 놀아? 아빠 오늘 시간 다 비는데 낚시 가자. 하루는 놀아도 괜찮잖아. 아, 진짜 이 아저씨 은근히 집착하는 스타일이었네. 형, 아빠 원래 이랬어? 사업 누구한테 맡겼다고 하더니 맨날 놀러만 가려고 하네. 이상한 아저씨야. 나도 아빠 저러는 건 처음이야. 동생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네. 현석이도 웃고 영수도 배를 잡고 웃으며 저를 놀리더군요.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기꺼이 양보를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 양보한 건 아니고 내년 봄에 아들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갈 계획을 짜고 있죠. 거기서도 따돌림을 당할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다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아마도 50대에서 80대 남성분들이라면 모두가 저와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고 봐요. 치열하게 일하고 밖에서 터지고 들어와서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었을 거고 그런 수고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기도 하죠. 애들 일은 아내에게 다 떠맡기고 돈이나 잘 벌어다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압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벌어진 간격을 좁히는 것은 더 힘들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력하는 걸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부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내 가족, 내 자식들이잖아요. 부디 큰 사건 뒤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세 식구 잘 살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 모두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